매트릭스, 즉 그 행렬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벡터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이 행렬 공부하는데 기반이 된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벡터에 대한 좀 충분한 이해가 이 행렬 공부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 행렬을 정의하고 그 전문 용어들을 함께 정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행과 열로 이루어진 숫자들의 그 규칙적 배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두 개의 그 하층자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것은 그 행의 번호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열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행의 수가 그러니까 m개죠. 열의 수는 n개고 그죠. 우리가 행을 로라 그러고 열을 칼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은 m개 행과 n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를 때 m by n 매트릭스로 부르고 m close n 매트릭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close 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행렬 정의를 합니다. 자, 행렬에 우리가 각 그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요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들 요소라 잘 부르지 않고 성분으로 부르죠. 막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 벡터는 1 by n 매트릭스고 그죠. 그 다음에 칼럼 벡터는 그 성분이 m개, 즉 엘리먼트가 m개이면 m by 1 매트릭스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칼럼 수하고 로수 같을 때, 즉 행수와 열수가 같으면은 우리가 m by n 매트릭스다. 그러니까 물론 칼럼 수가 n개일 때 이야기죠. 만약 칼럼 수가 3개다 그러면 3 by 3 매트릭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두 개의 인덱스가 다를 때 이거 우리가 비대각항이다 이렇게 하고요. off diagonal term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같을 때 이것은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대각항이다, diagonal term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뭐 우리가 비대각항이다, 대각항이다는 것은 스퀘어 매트릭스 때 정의되는 거죠. 그리고 제로 매트릭스가 또 정의됩니다. 모든 요소가 0인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이고널 매트릭스는 대각항을 제외한 그 모든 요소가 0일 때 우리가 이 다이고널 매트릭스다 부르고 다이고널 매트릭스 중에서요 그 대각항이 모두 다 1인 것을 우리가 유닛 매트릭스다 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크로네컬 델타라는 걸 쓰는데 델타 IJ를 쓰고요. 이 크로네컬 델타는 I하고 J가 같으면 1이고 I하고 J가 다르면 0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행렬을 표현할 때 가끔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행렬 중에서 그 다이고널 텀과 위쪽, 다이고널 텀 위쪽을 제외한 뭐 그 안에도 물론 0이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요. 근데 위쪽을 제외한 아래쪽의 요소가 전부 다 0인 것을 우리가 상삼각 행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Upper Triangle Angular Matrix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다이고널 텀과 그 하부의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가 0인 경우를 우리가 Lower Triangular Matrix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삼각 행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쓰임새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행렬 A가
그 non-singular하다. 앞에서 아까 singular하다는 걸 좀 이야기했죠. 그죠? determinant에서 0인 경우, determinant가 0이 아닌 경우는 그 행렬 L과 행렬 U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방정식을 풀 때 쉽게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시간을 좀 단축시키면서 그 선형 방식을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뭐 LU factorization이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데 그때 LU factorization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정의들이 이제 사용되는 거죠. 이 정의를 모르면은 이제 뒤에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행렬의 그 주요 전문 용어들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쌈 매트릭스는요, 본래 매트릭스에다가 일부 칼럼과 로를 제거를 해서 남는 요소로 만든 일종의 그 축약된 행렬을 이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시플 쌈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제 쌈 매트릭스이긴 한데 어떤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한 로를 제거를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동일한 그 번호의 칼럼을 동시에 제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밑에 예를 들어놨죠. 3x3 행렬이 있는데 그 자신도 프린시플 쌈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 로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칼럼도 같이 제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그 두 번째 그 로를 갖다가 제거한 거죠. 그럼 두 번째 칼럼도 같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첫 번째 로와 두 번째 로를 없앱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도 같이 이제 소거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것은 A, 3, 3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총 하나, 둘, 셋, 총 7개죠. 그죠? 3x3 매트릭스에서 만들 수 있는 프린시플 쌈 매트릭스는 총 7개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하냐?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프린시플 쌈 매트릭스가 어떠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3x3에서 이 7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정의는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걸 받아들이고 그 쓸모 있게 잘 사용하면 되는데 왜 그래 되지? 이래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죠. 수학은 시킨 대로 하면은 정복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다. 전체 행렬이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A에다가 상점자 T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칼럼과 로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여기서 보는 바가 같이 그죠? 이 본래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첫 번째 로가 뭐 이쪽에 첫 번째 칼럼은 같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칼럼과 로를 바꾼 거다. 그리고 전치 행렬하고 그 원행렬하고 같더라. 우리 이런 행렬을 우리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다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스퀘어 매트릭스에 관련된 거죠. 스퀘어 매트릭스 아니면 이런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 이런 걸 정의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여기 이제 오른쪽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애각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숫자가 같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시메트릭인 거죠. 그 다음에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역학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 행렬을 구했더니 그 행렬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더라. 물론 우리가 행렬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건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곧 합니다만 이해는 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 즉 이제
요 밑에 예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요것은 이 대각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어 보면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런데 이제 대각항은 0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체 행렬을 했을 때 대각항은 그대로 대각항으로 그대로 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부호가 반대다. 그런 경우는 0인 경우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랭크다. 앞에서 이제 벡터 이야기할 때 했는데, 그 칼럼을 갖다 행렬을 우리가 칼럼 벡터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칼럼 또는 로우로 볼 수 있고요. 로우부터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럼 로우 벡터들의 집합인데 그 로우 벡터들에서 독립적인 게 몇 개냐 이거예요. 응? 그게 랭크입니다. 근데 그것은 칼럼 벡터들 중에서 독립적인 벡터의 수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number of independent rows equal to number of independent column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렬이 특이 행렬이다. 싱글러 매트릭스다. 그 이야기는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그 랭크가 n이 되면 풀 랭크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싱글 매트릭스 아니에요. 그 나머지 경우 즉 그 n보다 작은 랭크일 때 칼럼이든 로든 간에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그 벡터의 수가 그 행렬의 차원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걸 싱글러 매트릭스다 이리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싱글러 매트릭스인 경우는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즉 그 판별치가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행렬은 벡터의 확장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죠. 물론 행렬은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 행렬을 로 벡터들의 배열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로 벡터를 이와 같이 물론 벡터는 기본적으로 칼럼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와 같이 칼럼 벡터로 정의하고 이게 표현할 때 트랜스포즈를 붙이면 되겠죠. 이런 표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칼럼을 벡터 B로 표시할 경우 이것은 그 벡터 B를 갖다가 이렇게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행렬의 덧셈과 행렬과 실수의 곱셈에 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벡터와 같은 방법입니다. 두 행렬의 덧셈은 그 두 행렬의 동일 요소의 실수 덧셈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행렬 C는 C의 그 요소인Cij는 Aij 더하기 Bij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다가 실수를 곱한다는 것은 그 행렬의 모든 요소에 동일한 그 실수를 곱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벡터에서 똑같죠. 물론 벡터와 마찬가지로 이 아래 이렇게 그 정리해둔 이러한 이제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물론 간단한 그 산수 계산으로 그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 플러스 b라는 것은 정의에서 aij 플러스 bij가 되고 죠. 이것은 우리가 실수 계산은 항상 그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ij 플러스 aij가 되고 이것은 곧 b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행렬의 곱에 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은
벡터에서의 그 이너 프로덕트의 즉 내적의 확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행렬 A와 B 곱을 A, B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러면 이제 다른 행렬이 되겠죠. 그걸 우리 C 행렬이라고 뒀을 때 C 행렬의 그 ij 컴포넌트는 A 행렬의 i번째 로와 B 행렬의 j번째 칼럼을 이너 프로덕트 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렬곱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행렬곱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그 A 행렬의 칼럼의 수와 B 행렬의 로우 수가 같아야 되겠죠. 디멘전이 같아야, 차원이 같아야 그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되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행렬곱을 정의를 하면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성질들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AB하고 BA는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B 행렬의 곱이 0이라는 것이 반드시 A가 0이다, B가 0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요, 0이 아니라도 A 행렬이 시메트릭하고 B 행렬이 스큐 시메트릭하면은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A 행렬 곱하기 B 행렬 0이라는 것은 A 행렬 0 또는 B 행렬 0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행렬 A에다가 그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 그 행렬이 자체가 됩니다. 뭐 승곱셈 하든 후곱셈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행렬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행렬은 단순한 그 수의 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수의 단순한 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역학에 쓰일 때 그 행렬의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행렬을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 행렬의 역할은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X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Y라는 그 리스판스를 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트랜스 펑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역할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우리가 A를 수학적 연산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트러스 구조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트러스 구조물에 힘이 가해지면은 변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일종의 블랙박스인데 이 블랙박스는 누가 지배를 하느냐면 설계가 이제 주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 현상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A 행렬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판스를 봤을 때 이 반응 값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설계를 다시 바꿔가지고 이걸 또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러한 소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행렬 A는 인풋을 변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이 기계량의 좌표 변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계량의 좌표 변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량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벡터의 좌표 변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 F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벡터를 우리가 수식하기 위해서는 좌표계가 필요하죠. 보통 이와 같은 얌전한 좌표계를 씁니다. 즉 이 축과 이 축의 평행, 그죠?
이런 좌표계를 쓰는데 역학에서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울어진 좌표계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우리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그죠? 그 F와 일치하는 좌표계를 잡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X 더블 프라임 X라 그러면 우리가 이 F의 방향은 뭡니까? 이 좌표축의 방향 일치를 하고 이 F의 크기는 이 좌표 축 성분이죠. 루트니 뭐 아커스 코사인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좌표축에 대한 성분이 정의가 되면 다른 좌표축에 대한 성분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걸 한번 유도를 해보면요.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원점과 이 fx 프라임을 잇는 이 선분을 정사형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fx 프라임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좌변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뭐하고 같냐면 요거 더하기 요 길이죠. 요 길이야 fx고, 그죠? 요 길이는 요곳에 즉 fy 프라임이죠, 그죠? fy 프라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이걸 우리가 행렬식으로 쓰면 이와 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사는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제 f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렬꼴로 적으면 1이 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벡터의 좌표 변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 Law of Conic Transformation of a Vector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량이 이러한 좌표 변환 규칙을 따르더라. 그러면 그 기계량을 벡터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벡터의 덧셈과 벡터와 실수 곱셈을 정했지 않습니까? 어떤 퀀티티가 그러한 규칙을 만족하더라. 그러면 그것은 그 기계량은 벡터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했죠, 그죠? 자, 이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건 벡터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그냥 동등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퀀티티가 이와 같은 그 변환 관계를 만족하면은 그 퀀티티는 벡터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행렬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변환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변환 행렬은 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환 행렬을 칼럼 벡터로 표현했을 때 그 벡터 각각은 크기가 1입니다. 그리고 두 벡터를 내성하면 0이 되죠. 직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렬을 뭐라 부르냐면 오소노멀 매트릭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소는 오소고널에서 논말인데 이것은 서로가 직교한다는 건 수학적 직교를 의미하고요. 노멀은 크기가 1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해보면 다 크기가 1이 되고, 그죠? 이게 직교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벡터를 내세웠더니 0이 되니까. 이와 같은 성질 만족한 매트릭스를 우리가 오토노멀 매트릭스라 부르고, 이놈은 그 행렬의 인버스가 전체 행렬과 같습니다. 자, 이 역학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이제 성질은 그 3차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3차원 상에서 벡터의 그 좌표 변환 법칙은 이 세 개의 성분이 있겠죠, 그죠? 이 세 개의 성분이 있을 거고, 그럼 3x3 행렬인데 이 행렬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되고, 그 행렬은 오토노멀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행렬이 어떤 식으로 역학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고착화 문제죠. 트러스 구조물인데 이 끝단에 하중 P와 Q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끝단에서 변이 UX, UY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단한 그 역학 계산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의 역행렬을 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을 보면은 하중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이 행렬은 변이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변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중을 출력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죠. 대개 경우 우리가 하중을 알고 변이는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선형 방식을 풀므로써 이 그 구조물의 변형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이제 행렬이 이렇게 쓰입니다. 이 행렬과 이 행렬은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행렬 이런 게 대해서는 좀 우리 앞으로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페미움 방식은 일반적인 그 변형체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탄성 문제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승 변형도 어떤 순간에서의 그 변형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행히도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노스법이라는 일종의 미분 방정식의 근사해법과 컴퓨터를 응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선형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탄성 구조 역학에서는 이 선형 방식이 됩니다. 이때 이 F는 하수원 되게 이제 주어지죠. 그 다음에 요 K 이 행렬을 우리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 부르는데 강성 행렬. 이것은 그 물체의 지오메트리가 구해지고 그 재료의 프로퍼티가 재료의 성질이 주어지면은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이를 이제 변이만 모르는 거죠. 이 힘은 주어진 거고. 그래서 이걸 풀면 우리가 구조물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근사적으로 근사적이지만 거의 이 공학적으로는 정답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확도는 우리가 이 변수 수를 늘림으로써 증가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함으로써도 우리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학적으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식은 진동 문제에 이제 같은 방법을 적용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행렬이고 이게 매스 매트릭스죠. 이것도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과 벡터식으로 그 수치 해석,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역학 문제를 해석하는 걸 우리가 수치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 수치 해석에서 우리가 행렬을 이렇게 긴요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려줍니다. 또 다른 그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 성분은 이와 같이 각 면에 3개씩 이렇게 정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면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응력이 작용합니다. 그것은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9개의 성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매트릭스 꼴로 이렇게 배열을 하죠. 물론 우리 역학에서 이제 알게 됩니다만 이 행렬은 대칭 행렬입니다. 응력은 행렬로 표현된다는 거죠. 행렬이 응력하고 상관없는 거죠. 응력은 행렬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응력은 2차 텐사량입니다. 2차 텐사량은 그
표현 형식이 행렬을 따릅니다. 행렬은 2차 텐사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행렬꼴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뭐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한 변환 규칙을 따르면 그 행렬로 표현된 그 양은 2차 텐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응력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행렬을 사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죠. 변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뭐 해당 역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좌표 변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란 색깔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순수 전단 응력이 이렇게 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법선 응력은 없는 거죠. 자, 이때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형이 되면 이런 그 다이아몬드 꼴로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근데 변형되기 전에 요 안쪽에 그 내부의 그 빨간 정사각형을 이렇게 심어둡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변화하겠죠. 우리가 이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변형의 형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방향을 보게 되면요, 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직사각형으로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방향으로 전당이 작용하는 것은 이 45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법선 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하고 역학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벡터의 좌표 변환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결국 응력도 이제 성분으로 표시되는데 이 성분 간에는 좌표 변환을 하면은 즉 보는 방향을 측정 방향을 달리하면은 다른 값으로 된다는 거예요. 요 응력 상태를 행렬을 꼭 표시하면은 이 차원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떤 이제 관계에 있나 그러면은 요런 행렬이 두 개의 행렬이 이렇게 꼽혀져서 변환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차원에서 XY 축에 대한 응력 성분은 그걸 X', Y' 좌표계로 변환을 하면 이와 같은 성분으로 됩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개의 그 변환 행렬이 이렇게 쓰였죠. 그래서 아까 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변환을 할 때, 좌표 변환을 할 때 변환 행렬을 두 개 사용한 경우라면은 이거는 2차 텐사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이제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응력 성분을 썼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좌표 변환 과정에서 얻어진 그 정보로부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련 그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책학 2에서 이제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좌표 변환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좀 체득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모아원을 이용해 가지고 좌표 변환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한 것은 고등역학으로 넘어가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는 또 이러한 관계들을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행렬의 판별치에 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요건 이제 1차 이원 연립 방식이죠. 이걸 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수식을 얻게 되는데 이걸 풀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적으면 점수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분모가 문제입니다. 이 분모가 0인 경우에는 답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x3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x3 행렬이 들어간 1차 3원 연립 방식을 풀어보면은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분모에 오게 됩니다. 그게 이 값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로를 일단 선택을 해가지고 요 첫 번째 그 엘리먼트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엘리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칼럼과 로를 제외한 그런 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곱해줍니다. 그리고 뭘 또 곱해주냐면 부호를 곱해주는데 여기 그 인덱스 있죠, 그죠? 인덱스를 더해서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요소를 가지고 똑같은 계산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로를 선택을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같습니다. 칼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 칼럼이든 로를 잡아가지고 이와 같은 계산 규칙을 따라서 계산하면 그 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마이너로 부르는데 마이너 11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마이너 1, 2가 되고 요 마이너 1,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부호가 플러스 곱해졌고 요 마이너스 곱해졌죠. 이제 부호는 그 인덱스 두 개를 더한 것이 짝수면은 양수고 그 홀수면 음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칙을 따랐고 이거를 우리가 4x4 행렬, 5x5 행렬, 일반적인 n×n 행렬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켜놓은 건데 이게 마이너라는 것은 aij 요소를 포함하는 칼럼 로를 제외한 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그 인덱스 i와 j가 플러스이면은 양수, 마이너스 음수 이렇게 곱한 것을 우리가 코팩터라고 그럽니다. 코팩터에다가 그 해당되는 요소를 곱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선택된 칼럼 또는 로에 대해서 각 성분에 대해서 그 값을 구해서 대주면은 그게 이제 그 행렬의 판별치가 되겠습니다. 판별치의 의미는 여기에 1차 그 이원 연립 방식 이게 이런 간단한 그 해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행렬의 판별치의 성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판별치 대신 아마 행렬식으로 아마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래의 뜻을 생각해서 그냥 행렬의 판별치로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서양 그 학문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번역을 대부분 사실 잘했죠. 그런데 그 민주주의는 영어로 디마크리시죠, 그죠? 디마크리시 크러시는 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 번역했죠.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면은 ism이 붙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커뮤니즘이다, 캐피탈리즘이다. 이건 자본주의, 이거는 맞아요. 근데 민주제로 하는 게 맞죠. 그와 함께 제가 볼 때는 요 행렬식은 그 뜻을 충분히 좀 내포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이 강좌에서는 이 판별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없도록 좀 유의하기 바랍니다.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그 행렬의 전체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 곱의 디터미넌트는 물론 당연히 뭐 트랜스포즈 해서 해도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자리를 바꿔서 곱한 것도 같고, 또 각각 그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곱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렬의 그 행이나 열의 상수 c를 곱하면은 곱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본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에다가 c를 곱하면 되죠. 그것은 여기에 그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 두 개의 그 열을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은 그 디터미넌트는 보가 바뀝니다. 물론 칼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열을 바꿨죠. 그러면 그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열에 뭐 다른 열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그 디터미넌트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열에다가 다른 열의 어떤 상수를 곱해서 더해주어서 새로운 행렬을 만듭니다. 그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그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에서 칼럼 벡터거나 로 벡터가 선형 종속이면은 그 디터미넌트 0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풀랭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랭크의 수는 인디펜던트한 칼럼 또는 로 벡터의 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디펜던트 하다 그러면은 풀랭크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풀랭크 아니면 디터미넌트를 취했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행렬을 이용한 2차형 함수의 표현과 또 행렬의 그 특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 앞에 벡터 x가 성 곱셈되고 또 그 동일한 벡터가 후 곱셈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쿼드래틱 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학에 자주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라든지 스트레인 에너지, 운동 에너지나 변형 에너지가 이 전형적인 그 2차형 함수에 속하죠. 예를 들면은 2차 함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2차 함수는 이와 같은 쿼드래틱 폼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 매트릭스의 그죠? x 벡터와 선을 곱셈되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형 함수가 그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특히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x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을 때 이때 우리가 이 행렬 A를 positive definite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한글로 이야기하면은 양확정적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는 한데 0이 되는 경우가 x가 0이 아닌데도 그 발생한다면은 우리 이것을 우리가 positive semi-definite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positive definite한 경우는 운동 에너지는 positive definite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mass 행렬 m은 positive definite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질량이 0인 물체는 없죠. 그런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운동하는 물체는 양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한 것은 스트레인 에너지, 변형 에너지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퀴 두 개 사이에 스프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퀴의 운동에 따라서 변형 에너지가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변이와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 바퀴 두 개가 그 강체 병진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변형이 발생하는데 변형 에너지는 0이죠.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한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이걸 판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앞에서 이제 그 행렬을 우리가 정의할 때 그 principal submatrix, 주 부분 행렬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 부분 행렬의 판별치가 양수면은 그 행렬은 파지티브 데피닛합니다. 만약에 주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면은, 그리고 항상 음수가 아니라면은 그 행렬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이건 다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것입니다만은 그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다 양수면은 파지티브 데피닛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겐밸류 중에서 하나라도 0이 있으면서 음수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행렬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데피닛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것은 역학에 쓰이지 않고 우리가 부호를 바꿔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 행렬의 역행렬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역행렬은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정의가 되죠. 그리고 그 부호를 마이너스 1에 써서 마이너스 1성에 써가지고 역행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행렬의 역행렬은 A의 마이너스 1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행렬에 역행렬을 곱셈하거나 또는 승곱셈을 하면은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행렬의 역행렬은 코팩터의 트랜스포즈를 갖다가 디터미넌트로 나눈 거죠.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팩터의 트랜스포즈를 adjoint of matrix A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B의 행렬의 그 역행렬은 B의 행렬 역행렬 곱하기 A 행렬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A, B, C, D 그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선행 방식이 AX 있고 B로 주어졌을 때 양변에 그 역행렬을 승곱셈하면은 뭐 성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 inverse 곱하기 A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IX equal A inverse 곱하기 B가 되고요. IX는 또 X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 방식을 풀 때 역행렬을 구해서 그 B에 승곱셈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역학 계산에서 이 선행 방식을 무지장 많이 풀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행렬을 이렇게 구하면은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크로네커 델타를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행렬에다가 그 행렬에 전체 행렬을 곱했을 때
그 결과가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됐다. 이때 우리가 이 행렬 A를 오소고널 매트릭스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직교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특히 그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일 때, 이때 우리가 이 행렬을 오소노멀하다. 그리고 행렬 A를 오소노멀 매트릭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앞에서 물론 설명을 했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 좌표 변환할 때 그 변환 행렬이 이 오소노멀한 매트릭스입니다. 뭐 흔하지 않죠. 이건 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꼭 그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그 인버스와 트랜스포즈가 일치를 한다는 거, 이걸 맹심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동질 변환, 즉 Similarity Transformation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 앞에 행렬 R이 선곱셈 되고 그 행렬의 역행렬, 즉 R 인버스가 후곱셈 되어서 새로운 행렬 A 틸다가 정의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 A와 A 틸다는 서로 동질 변환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두 행렬은 상당히 그 특별한 그런 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두 행렬의 고유치, 즉 아이겐밸류는 같습니다. 두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행렬의 아이겐벡터, 즉 고유 벡터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렬 A에 관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죠. 고유치 문제죠. 이 고유치 문제에다가 그 행렬 R을 양변에 선곱셈합니다. 그 성립하겠죠, 그죠? 그리고 A와 X 사이에 아이덴티티 행렬이 있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아이덴티티 행렬은 다시 우리가 R 인버스 곱하기 R 이렇게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R 곱하기 A 곱하기 R 인버스를 우리가 A 틸다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리고 RX를 X 틸다로 정의하면 이와 같은 새로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제가 이 빨간 글씨체로 이렇게 강조를 해 뒀습니다만은 람다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A 틸다와 A의 아이겐밸류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이건 우리가 역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역학이 중시하는 2차 텐사량, 응력이다, 변행률이다, 변행률 속도다 등등,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수학적으로 2차 텐사량이라고 그러죠. 자, 2차 텐사량은 자, 스트레스 여기의 변환 법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건 이제 2차 텐사량이 갖는 요건 기본 증입니다. 자, 두 개의 이제 변환 행렬이 사용되죠. 자, 이것을 우리 행렬꼴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요 앞에 P를 보면 P는 두 개가 나란히 오죠, 그죠? 뒤에 이 Q는 보면은 한 칸 건너뛰지 않습니까? 자, 이거 건너뛸 때는 이 트랜스포즈에 붙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넣어죠. 자, 이것은 우리가 평면응력에 관한 좌표 변환 법칙이 이렇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이 XY 좌표에 대한 응력 성분이고, 이것은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응력 성분입니다. 자, 이 두 응력 성분 그 집합은 이러한 변환 관계를 갖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행렬을 우리가 변환 행렬을 부르고죠. 그것의 트랜스포즈, 즉 전체 행렬이 이렇게 와 있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하고 같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t의 트랜스포즈를 우리가 t의 인버스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틸다는 전형적인 거죠. 이 동질 변환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요 평면 응력을 가지고 조금 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XY 좌표축에 대한 응력 성분이겠죠, 그죠? 요것을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40도 기울어진 좌표축을 보면은 응력 성분이 이렇게 됩니다. 성분 값들은 다 달라졌죠. 그 다음에 특별한 축, 즉 주응력 축을 보면은요, 전당 응력이 다 사라지고 그 최대 주응력, 최소 주응력만 이렇게 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점에서의 응력을 나타내는 건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성분은 다 달라진다 이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손등을 꽂으면 아프죠. 그 아픈 이유는 이제 응력이 커지기 때문인데 그 응력 성분은 보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픔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그 아픔을 지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뀌지 않는 그런 값이 있다면 그것이 아픔을 좌우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응력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이 주응력, 즉 응력의 아이겐밸류, 그죠? 그게 주응력입니다. 그 주응력이 바뀌지 않고 그에 상하는 주응력 축, 즉 아이겐벡터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시뮬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계한 2차 텐서량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행렬이 나올 때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매우 중요하죠. 자,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이전에 우리가 그 제차 선형연리 방식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어로 우리가 homogeneous linear equation이다 이렇게 부르죠. ax = 0이 이제 homogeneous linear equation의 이제 표현인데, 물론 여기서 x = 0 하면 뭐 성립하죠. 근데 그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답이죠. x 0. 그런데 이제 요 오른쪽 우리가 보면은 x-2y 0이고 x-cy 0인 이런 그 선형연리 방식에서 상수항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x 0, y 0 넣으면 뭐 답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 없는 답이고, 만약에 C가 2라면은 답이 무수히 많게 되죠. 그죠? X 대 Y equal 2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제차 선형연리 방식일 때는 이 조건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답은 0이죠. 근데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답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선형의 방정식을 행렬꼴을 적었을 때 그 A에 해당되는 행렬이 있잖아요. 그죠? 행렬에 determinant 0이 되는 조건이죠.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역학에서 요와 같은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고체역학에서 나타나고 또 진동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요거를 우리가 정리하면은 A-람다 I A = 0 이때죠. 그러니까 제차 선형연리 방정식이죠. 이게 유의미한 답을 갖기 위해서는 이 행렬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되겠죠.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characteristic equation이다, 특성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특성 방정식이다 그러면은요, 그 개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행렬 A가 대칭이면은요, 이 람다는 n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a 마이너스 람다 i 디터미넌트 0은 람다에 대한 n차 비선행 방정식이 되는데 a가 대칭이면은 n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이 선형 대수학에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막 그까지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칭이면서 이 행렬 A가 positive definite 하면은 그 모든 아이겐 밸류는 다 양수가 되겠죠. 그건 우리가 앞에서 어떤 행렬 A의 positive definiteness를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까지 연계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개의 뭐 실근을 람다 1, 람다 2, 람다 n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각각을 다시 이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그러면 뭐 이와 같이 그죠? x에 y 이렇게 구했듯이 여기서도 그 무수히 답은 많죠. 그러니까 그 답의 그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뭐 벡터를 노멀라이즈 시킨다는데 크기를 1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방향이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그 x를 우리 구해서 xi, xj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xi는 람다 i 들어갔을 때 답이고 xj는 람다 대신 람다 j가 들어갔을 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다가 xj를 갖다 승곱셈 양변에 하고 또 여기에는 그 xi를 갖다가 승곱셈을 합니다. 그래서 빼줍니다. 이와 같이 빼주면은 만약에 여기서 a가 대칭 행렬이다. 사실 많은 경우 대칭 행렬이죠. 역학에서 대칭 행렬이 뭐 되냐면 자변이 0이 됩니다. 그리고 람다 i와 람다 j가 다르다면은 크기가 다르다면은 결국은 두 아이겐 벡터 xi와 xj의 그 닷 프로덕트는 0이다. 이 내적은 0이다는 건데 그것은 기하학적으로 xi와 xj가 직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인디펜던트하다. 직교하면 서로가 독립적이죠, 그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람다 i하고 람다 j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중근이면 그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 자유도를 더 부여한다 그럴까요? 우리가 그 아이겐 벡터를 결정하는데 조금 더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이리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수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한 포인트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그 압력만 정수압만 작용하죠. 전달 능력이 0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근데 그 전달 능력이 0인 그 면의 방향이 주억력 축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주억력 축이 되는 거죠. 그 경우는 우리가 세 개의 방향을 임의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직교한 방향을. 왜냐하면 여기서 이 식에서 람다 i하고 람다 j가 다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그 아이겐 벡터가 직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같으면은 우리가 직교하는 그런 아이겐 벡터가 있긴 해요. 잡을 수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직교하도록 우리가 강제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제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갖다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또 고체학이나 고동고체학 그리고 그 진동학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차 선행연립 방정식의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굴 문제에서 이게 나타나죠.
자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봉인데 이와 같이 압축력을 지탱하는 우리가 이런 그 봉을 갖다가 칼럼이라고 하죠. 칼럼, 기둥. 기둥에서 우리가 기둥의 단면적이 견딜 수 있는 압축력보다 훨씬 작은 그 힘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둥이 굽어가지고 그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파손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자굴이라고 그러죠. 그 자굴 문제는 이와 같이 4차 미분 방식으로 수시가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양단이 핀 커넥트 돼 있죠. 핀 커넥트 돼 있으면은 변이가 다 구속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모멘트가 0이죠. 그래서 이 경계 조건을 이 답에 적용을 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조건이 4개가 구해집니다. 상수로 4개고 4개의 조건이 이제 유도가 됐는데 이걸 정리해 봤더니 이와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상수항이 다 사라졌죠. 우리가 이것을 제차 선형 연립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것이 유의미한 답을 갖기 위해서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요약하면은 사인 베타 L이 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자굴 하중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굴 하중은 조금 전에 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봉제 단면이 견딜 수 있는 압축력에 비해서 훨씬 작은 그 압축력이 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둥이 굽어져 가지고 그 파손에 이르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크리티컬 로드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굽어지는데 그 형상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부정인 문제의 이제 특징이죠. 답이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다는 거죠. 고등고 체육학에서 노는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점에서 응력이 시그마 ij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의 단면에 작용하는 그 표면력은 우리가 이걸 이제 스트레스 벡터라고 부르죠. 이 스트레스 벡터는 이 응력 텐사와 이 면의 방향 벡터와 이런 관계에 이제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코시스 포뮬라라고 합니다. 이는 고체학에서 2차원을 대상으로 유도를 하죠. 여기서 이제 표현된 게 시그마 n은 요 스트레스 벡터의 법선 성분이고 시그마 s는 접선 성분인데 만약에 이 접선 성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때 이 방향을 미지수로 둡니다. 이 한 점은 고정시키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보면은 그 방향에 상하는 그 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벡터는 바뀌겠죠, 그죠? 근데 어떤 특정한 방향을 보면은 이 전단 응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결국은 이 스트레스 벡터와 이 m 벡터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것은 어떤 상수배에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상수 곱하기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수를 되게 시그마로 두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유의미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디터미넌트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텐사는 대칭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시그널을 갖는데 그 개수들을 우리가 되게 I1, I2, I3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때 이 아이겐밸류는 주응력이 됩니다. 주응력이 되고 이 주응력에 상하는 아이겐 벡터, 저 고유 벡터는 주응력 축이 되고요. 주응력 축은 일반적으로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교하도록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직교한 결과를 노기도 하고,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문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직교하도록 우리가 주응력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만 했는데, 스트레스는 말이죠. 2차 텐사인데 2차 텐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좌표 변환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XY 좌표계에 대한 응력성분이 이럴 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축에 대한 응력 성분은 이러한 이제 좌표 변환 관계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매트릭스가 하나 들어가고 그놈에 트랜스포저가 들어가는데, 이 트랜스포저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버스가 같다 그랬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이러한 변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변환 관계에 있을 때 이 행렬과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같다. 이건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력 텐사는 한 점에서 XYZ 방향으로 지금 측정한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즉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방향으로 측정했을 때 이 값들은 바뀝니다. 뜻은 같죠. 뜻이 같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아이겐밸류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푸는 문제는 이거죠. 이제 이런 값들은 바뀌지만 결국은 아이겐밸류 갖기 위해서 뭡니까? I1, I2, I3인 값들이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I1, I2, I3를 뭐라 부르냐면 스트레스 인베리언트다, 응력 불변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논리는 변행률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손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세 꼬집어요. 아프죠. 근데 아픈 거는 응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력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달라집니다. 예, 우리와 반대의 방향에 있는 뭐 우루과이 사람들은요, 그건 우리가 보는 방향하고 다르게 지금 그걸 측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 무엇이 그 아픔을 좌우하겠습니까?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그 바뀌지 않는 것이 그 아픔이 바뀌지 않는 거하고 연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접근, 스트레스 인베런스다, 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면 응력 문제의 주응력과 주응력축을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통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그 평면 응력입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수시가 됩니다. 자, 여기로부터 두 개의 시건을 얻게 되는데 각각 우리가 최대 주응력, 최소 주응력이 되겠습니다. 이 그 주응력을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 넣어서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겐 벡터는 물론 그 주응력 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서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N1과 N2 뭐 조합을 수임하는 조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크기가 1인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아이겐 벡터로 정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은 그 x 방향으로 0.85 정분이 있을 때 y 방향 0.53 정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방향이죠. 이 방향이 최대 주응력에 상응하는 주응력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소 주응력 축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억력 축과 주억력을 이렇게 우리가 도시에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모아원을 이용한 주억력 축과 주억력 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푼 문제와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법사능력 20과 80 자리를 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당 능력이 플러스니까 x가 밑으로 가겠죠. 60되는 지점에 x점이 결정이 되고 그 반대편에 y점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xy를 연결하는 요 선분이 모아원의 그 직경이 되겠죠. 그래서 모아원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이 오른쪽 그 점 시그마축과 그 만나는 오른쪽 점을 우리가 1축이라고 그러고 반대 점을 2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점은 최대 종력축이고 그 왼편은 최소 종력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때 이 값이 117.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1.7이 되고 그 다음에 x축과 1축이 이루는 각도 이거 우리가 뭐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 가지고 각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앞에서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고책학에서 주억력축이다. 주억력축의 방향은 이러한 식으로 그 되게 공부를 하고 또 문제를 풀죠.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그 억력이다, 주억력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앞에서 한 그 수학적 접근 방법은 그 적용성도 좋고 특히 이제 컴퓨터라이즈 시킬 때 훨씬 좋죠. 이 기하학적인 것은 우리가 컴퓨터라이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 수학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기계의 역학적 의미를 조금 상실하는 그런 좀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학년 때는 이런 그 그래피컬 어프로치를 통해서 주억력, 주억력 계산 그러한 그 접근 방법을 학습을 하고 문제도 그렇게 푸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어드밴스드 된 그러니까 고등고책학이라든지 이렇게 고등육학을 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기하학적 그 접근 방법은 뭐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